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입니다. 먼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나눔과 꿈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나눔과 꿈 온라인 설명회는 사업 안내, 선정 사례 소개, 사회 이슈 분석, 사업 계획서 작성법 순서로 진행되며 본 영상에서는 나눔과 꿈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선정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눔과 꿈 사업 안내입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기존의 공모 사업과 달리 혁신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사회 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외 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범적인 사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사업 시행 후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 가능한 사업, 미래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둘러싼 사회 환경에 아동 청소년의 성장 자립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잠재적 사회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 유형에 대한 분류로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사업 중 혁신적인 사업으로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꿈 사업과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진행 방식 및 전달 체계 변화를 통해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나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 기간에 따른 분류로 1년 단위 1억 원 이하의 단기 사업과 3년 단위 3억 원 이하로 진행하는 장기 사업으로 나뉩니다. 세 번째는 사업 내용에 따른 구분으로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 지원을 주제로 한 중점 주제와 현장 중심으로 기획된 자유 주제로 나뉘게 됩니다. 중점 주제 사업은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 지원을 주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진로, 교양, 예술,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등의 교육 환경 조성, 자립 지원 등의 사업 내용일 경우에는 중점 주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지역기관, 예를 들어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아동 청소년과 함께 진행하는 통합사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유주제 사업은 말 그대로 영역, 대상, 분야의 구분이 없는 자유주제입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유주제 예시를 보시면 대상이 청소년이더라도 사업 내용이 교육 자립이 아닌 프로그램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라면 자유주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내용이 교육 자립이더라도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면 자유주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유형에 따라 8가지의 사업 유형이 생기고 각 유형별로 양식이 다르게 구성되므로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 및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하며 나눔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당면 과제의 시급성을 명확하여야 하며 기존 진행 방식, 전달 체계 등의 변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사업의 경우 3년 차에 완성될 성과 목표, 기대되는 사업 참여자의 변화, 예상되는 파급 효과, 연도별 사업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기 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향후 수행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신청하실 때 다른 사업 유형에 신청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셔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모금회의 타 공모 사업과 달리 나눔과 꿈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사전에 모금회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에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눔과 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신청 안내 메뉴를 클릭하신 후 신청하실 사업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중점 주제와 자유 주제 사업 유형을 선택하실 때 꼭 여러 차례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눔과 꿈 전용 배분 신청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후에 기관 정보와 신청 내역을 입력하시고 계획서와 첨부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배분 신청 과정은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되어 있으므로 한번 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배분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의 배분 대상은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이며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으로 1년 이상 국제개발 사업 실적이 있고 해당 국가 활동 경력 1년 이상 및 현지 사무소가 있는 기관, 현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배분이 제외되는 대상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2020년도와 2021년도 나눔과 꿈 장기사업 수행기관은 모두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말씀드린 항목 외에도 PPT 화면 또는 저희 수행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꿈의 심사 기준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의 혁신성. 둘째,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 셋째, 사업비 및 인건비 구성과 투입 비용 수준을 고려한 효율성. 넷째, 사업 목표와 사업 수행 방법의 실현 가능성.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업을 기획하실 때 심사 기준 요소들을 고려하셔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눔과 꿈 사업 진행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나눔과 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가 접수된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걸쳐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가 진행되며 면접 심사 시에는 기관별로 사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1월 말에 최종 선정 기관에 대한 발표가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나눔과 꿈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눔과 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진행 일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눔과 꿈 선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 사례는 꿈 중점 주제 사업으로 경계선 사회성 청소년의 사회 진입 건널목 만들기를 위한 마을 마이크로 비즈니스 프로젝트 선을 넘는 아이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계선 사회성 청소년이 자기 욕구를 발견하고 사회 진입을 위한 기초 역량 학습을 하는 등 자기주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경계선 사회성 청소년의 신뢰 그룹을 형성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과 사례 관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선정 포인트는 경계선 청소년들의 모듈 학습과 아이디어 창업과 같은 마이크로 비즈니스 단계를 거쳐 사회 진입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미션과 방법론에서 일관성과 혁신성이 인정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정 사례도 꿈 중점 주제 사업인 우간다 북부 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응급처치, 기본 대응 방법 교육 등 보건교사의 보건 역량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보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학교 보건실을 구축하는 등 학교 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선정 포인트는 현지 최초 사업으로 파일럿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체계적 사업 추진 시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제도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정 사례는 나눔 중점 주제 사업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발달 장애인 학생의 성공적인 고등교육 전환을 위한 멘토링 사업 드림 하이입니다. 본 사업은 효과적인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들의 심리 정서 지원을 통해 자기 탐색 시간을 제공하고 음악 분야 전문가 멘토링으로 우수 학생을 발굴, 다시 멘토로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전문적 정보 제공 및 동기부여를 통해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선정 포인트는 멘토의 선발, 매칭, 교육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실행을 통해 기관 역량 강화 가능성이 인정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정 사례는 나눔 자유주제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 및 자가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 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AI 기반 맞춤형 스마트 복지관인 내 손 안의 복지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시대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 및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술을 통한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선정 포인트는 프로그램 완성도가 높고 향후 시스템 구축에 따른 타 기관 네트워크 확대 가능성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꿈 사업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새로운 발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셨던 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경우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시도가 의미 있다면 평가 결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사업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배정해드리고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장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 회계평가는 수행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배분 신청서 작성 시 예산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모금회에서도 나눔과 꿈 사업을 선도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니 현장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기관에서 궁금해하시고 자주 문의를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홈페이지에 자주 하는 질문 동영상도 함께 올려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실시간 문의 또는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나눔과 꿈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선정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 이슈 소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 사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나눔문화연구소에서는 2021 사회 이슈 트렌드 뉴노멀 시대의 나눔 영역 개발 연구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의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사업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로 10가지 사업 영역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을 참고로 나눔과 꿈 참여 희망 기관들이 혁신성, 차별성에 기반한 사업 방향 설정 시 활용하여 사업 수행 및 성과 도출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해당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경제, 노동, 가족, 여성, 문화, 정치, 환경, 교육,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드러나는 사회 이슈의 의미와 동향을 정리하고 민간 나눔 자원이 주목해야 할 영역과 대상에 대한 사업 영역의 트렌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 이슈 32가지 중 설문조사를 통해 주목해야 할 10가지 사회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사회 이슈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 침체, 돌봄 부담, 경기 침체 등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취약 분야로는 감염병 고위험에 노출된 지역사회 거주 노인과 장애인, 학대 피해 아동,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등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회 이슈를 토대로 삶을 보호해야 한다와 삶을 전환해야 한다는 명제를 도출하였고 그에 따라 10가지 사업 영역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 10가지 사업 영역은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대두되고 있는 사회 이슈 중 우선적 대응이 필요한 긴급해진 사회 이슈들로 이슈별 제안된 사업 영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삶을 보호해야 한다 명제의 첫 번째 사업 영역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 우선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직접 대면 서비스 어려움이 상위 이슈로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적입니다. 이에 대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감염병의 주기적 확산, 공공돌봄 위기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 감염에 취약한 주거 불안정 인구와 사회복지 집단 거주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업 영역 제안은 위험 대응의 일상화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되는 위험은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요 문제는 일상에서의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으로 이에 대해 전방위적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며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대응도 중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 불안, 자살 고위험자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지원이 우선적입니다. 이에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 대응 일상화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문제 대응 사업 수립, 취약계층에 대한 일상적 생활유지 대책 마련, 감염 취약 근로 환경의 개선, 근로자 감염 보호, 근로자 고용 유지와 소득 안정 지원, 공공 돌봄 체계의 확충, 유연한 대면 서비스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영역 제안, 온택트 전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급속히 진행된 복지, 교육, 상담 등 여러 영역에서의 온택트 전환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 중단으로 노인,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을 가져왔으며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 확대된 원격 교육으로 인해 심각한 교육 격차와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온택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방향으로는 온택트 환경 조성 및 대면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온택트 전환 위한 공간 확보 및 원격 교육 환경 지원, 학교,
교육청, 민간이 협력 주체가 되어 원격 교육 적응력 제고 및 학습 결손 최소화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온택트 전환 이슈는 나눔과 꿈 중점 주제인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 지원과 연계한 사업 기획에도 주요 이슈로 고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사업 영역 제안은 사회적 돌봄 체계의 재정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아동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돌봄의 책임과 부담이 전적으로 가정에 집중되고 가정 내 학대 폭력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 폭력 및 학대 피해 아동, 노인, 여성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 재정립을 위해서 사회적 돌봄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 시스템 구축과 돌봄 스트레스로 인한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삶을 보호해야 한다 명제 중 마지막 5번째 사업 영역 제안은 실업과 빈곤 위험 완화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는 위축되고 노동 환경의 불안정성과 실업, 빈곤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업 위험은 일용직뿐만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넓은 사각지대로 인한 고용보험 취약성은 새로운 체계 필요성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회 이슈에 실업, 빈곤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노동 자동화로 미취업자와 실업자 급증, 자영업 매출 감소, 폐업 속출, 빈곤층 급증, 기본소득 도입 등 새로운 사회 안전망 요구가 사회 이슈에 포함되어 나타났습니다. 실업과 빈곤 위험 완화를 위해서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 및 국민고용보험제도, 실업부조, 상병수당 등 새로운 사회 안전망 도입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명제인 삶을 전환해야 한다의 첫 번째 사업 영역 제안은 생태적 전환입니다. 감염병의 근본 원인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의식 증진이 우선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문제의 근본적 해결, 즉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과 생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생태적 공간 재구성, 소비주의 탈피,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순환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영역 제안은 새로운 사회 안전망 도입을 위한 실험입니다. 기본소득 도입 등 새로운 사회 안전망 요구가 중요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데,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는 노동 유무와 관계없는 기본소득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원격 돌봄, AI 로봇 돌봄, 원격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본 서비스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사회 안전망 도입을 위한 신중한 이론적 검토와 실제적 효과를 검증할 증거 기반 시범 사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범 사업의 실효적 점검 주체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적극적 시도가 중요하겠고, 새로운 시범 사업으로 온택트 기반의 보건복지 서비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영역 제안은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모든 사람들이 당면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위험의 내용과 성격은 상황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런 다면적이고 다충적이면서 전방위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국가 복지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복지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시장, 공동체가 복지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복지사회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 복지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과 새로운 비영리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을 지원하며
공익활동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한 시민사회 조직의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업 영역 제안은 차별과 혐오의 차단, 공동체 연대의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와 해외에서 소수자뿐 아니라 타 민족, 타 계층, 타 지역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차별받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혐오, 배제, 차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혐오와 배제로 인해 사회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집단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전환해야 한다 명제 중 5번째 사업 영역 제안은 문화 예술을 통한 고난의 극복, 공생사회의 역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사회문화 역량 차원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 및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팬데믹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문화 예술의 활성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대면 프로그램의 실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두된 사회 이슈와 취약 계층에 기반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10가지 사업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제시한 뉴노멀 사회 이슈는 종래의 사회 이슈이기도 하며 동시에 더 긴급해진 사회 이슈이기도 합니다. 긴급해진 사회 이슈에 대응하고 해결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과 협력으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 아동 청소년 성장과 자립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응하는 혁신적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사회 이슈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법 안내입니다. 나눔과 꿈은 기존의 공모사업과 달리 전문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업 신청 양식을 활용하고 사업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나눔과 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과 관점을 고려해서 사업 계획서에 담아야 하는지, 프로포절 작성 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꿈 사업은 크게 꿈 사업, 나눔 사업, 장기 사업, 단기 사업, 중점 주제, 자유 주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계획서의 구성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사업 계획서 작성 시에는 해당하는 신청서 양식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3개년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과 1차년도 사업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에는 요소 간 논리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편성, 사업의 필요성, 목표 및 평가, 사업 종료 후의 지향점까지 구성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명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하죠. 사업명은 사업 계획서의 첫인상입니다. 사업명은 프로그램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해서 명료하게 표현해야 하며 사업명을 통해 그 사업이 누구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만으로는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어려운 사업명은 피해야 합니다. 예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처럼 대상과 목적, 방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자는 제목을 보고 이후 서술될 사업 내용의 전개 방향에 대해 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심사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부제나 약칭을 잘 사용하면 더욱 매력적인 사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칭이나 상징성만 나타내는 사업명은 피해야 할 예입니다. 예를 들어 색다른 문화공감 레인보우, 너의 손안에 펼쳐진 세계가 있다, 내일을 잡아라와 같이 제목만으로 대상과 프로그램 내용을 알기 어려운 사업명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목을 초기에 결정하더라도 프로포절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성이 완료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작성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인데요. 전에는 사업 참여자를 사업 대상자라고 표기했습니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사업 대상자로 불리는 것이 맞지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이제 그들을 피동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주체적인 참여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업 참여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 핵심 참여자입니다. 핵심 참여자는 성과 목표 달성의 주인공으로 성과 목표 달성 여부와 직결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는 주변 참여자입니다. 핵심 참여자가 변화하는 데 매우 밀접하게 관여되는 중요한 주변인입니다.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구분하여 제시하게 되면 누가 핵심이고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측정 대상이 누구인지, 성과 목표 달성 여부 측정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적인 목표 달성에 조력할 조연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참여자 선정 방법에 대해 저소득층, 수급자 등 소득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서비스는 공적 부조와 달리 욕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즉, 욕구에 대한 고려 없이 소득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선정 방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참여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업 참여자를 제때에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면접 심사에서 사업 참여자가 잘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물어보면 엄청난 자신감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특성과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참여자를 모집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사업 내용은 몸통에 해당합니다. 사업명, 문제의식, 성과 목표, 향후 계획 등이 모두 사업 내용에서 파생됩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이 연대하여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는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를, 누가 수행하는지와 함께 홍보 계획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표로 구조화해서 작성해도 되고 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3개년 전체 사업의 구성과 흐름이 각 연도 간에 잘 연결되어 전체 사업의 구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연도 내에서도 세부 사업 내용들도 각각을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안 좋은 예로 3개년 사업이라 하더라도 1차년도 사업계획 위주로 적고 2차년도 및 3차년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한데 1차년도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 유념해서 3개년 전체의 사업의 구성과 흐름이 각 연도 간에 잘 연결되어 전체 사업의 구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의 작성에서의 팁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시되 충분성과 세부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소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고, 세부 프로그램들이 분절적이고 마치 여러 가지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세부 프로그램이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경우에 적극적인 형태로 또는 소극적인 형태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 연계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계 협력의 방식은 사업 내용과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이 중심을 잡되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사업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받는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에게 영양교육 사업을 하면서 관내 장애인 관련 시설 내 영양사 또는 보건소 직원 영양사와 아무런 연계 협력 없이 대학의 영양교육과 관련한 전문성만 빌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의 관련 학과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유용하겠지만 기관들 간의 호혜 협력 파트너십 정신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사자는 작성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 자신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협력을 통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전문성과 관련하여 기관이 갖는 아킬레스건이 있음에도 관련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기반한 사업 수행 방식을 찾지 못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필요한 네트워크는 구축되어야 하며 연계 협력기관과 사업 수행기관 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나열하여 양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는 자제되어야 하며, 스스로도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하신 사업 내용을 실제 구현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과 예산 편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작성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 분류하여 편성합니다.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고,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 즉 강사비,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등은 사업비에 해당하고,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간접 비용은 관리 운영비에 해당합니다. 모금회에서 제시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예산 삭감 등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한다면 신청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신청한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으로 예산을 지출할 것인지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 사업의 경우 3개년 예산서는 큰 흐름만 알 수 있도록 세목 단위로 금액을 기재하시고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상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심사자는 사업 내용을 읽을 때 실제 소요될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 내용을 실제 추진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심사자는 배분 신청 전체 내용의 일관성 및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 내용과 예산 편성 간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기획할 때 크게 3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더 이상 방관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에 대한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와 특정 대상에게 사업을 실시하다가 문제의식을 느껴 기존의 진행 방식 등을 변경하여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경우, 마지막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중단된 것을 전보다 더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아이디어와 내용은 작성자나 신청기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왜 이 사업을 계획하여 신청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스토리라 하더라도 문제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음의 예시처럼 장애 청소년에 대한 취업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면 취업이 쉬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교육 과정을 잘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장애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해결된다면 취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와 기업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사업을 기획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지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입 지점에 대해 작성자 혹은 기관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 파트는 꿈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성과가 담보되지 않더라도 시도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꿈 사업에 해당하므로 혁신성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복지 대상자를 넘어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을 가져봅니다. 기존의 영역에서 탈피하여 다학직접 접근을 통한 관점의 다양화 및 융합을 통한 혁신적 접근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나눔과 꿈의 꿈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항목입니다. 대상의 특수성, 양상 등 사업 대상의 혁신성, 프로그램, 서비스 등 사업 내용의 혁신성, 기술, 제도, 협력 체계 등 운영 방식의 혁신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내용을 고민해보세요. 예산 부족이나 성과가 담보되지 않아서 시도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해 의미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인가에 대해 심사자들은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얼마나 선도적인지를 사업 계획서에 잘 표현하면 심사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작성된 혁신성이 한 가지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추후 일정한 평가의 시점에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측정 가능한 지표 및 판단 근거를 꼭 제시해 주세요. 혁신성 관리 지표 및 판단 근거는 앞에서 작성한 프로젝트의 혁신성에 기초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혁신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인다면 작성이 용이할 것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혁신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단순하지만 이와 같은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었음을 확인해야 한다기보다는 혁신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효과성 파트는 나눔 사업을 신청하시는 기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사업 대상, 사업 내용, 진행 방식, 전달 체계 등의 변화, 차별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과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면 나눔 사업에 해당하므로 효과성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관에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등 취업 훈련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의 문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사회 상점 또는 실제 현장 훈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경계선 지능 청년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시각이나 접근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프로젝트의 차별성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사업 대상의 차별성, 사업 내용의 차별성, 운영 방식의 차별성 등으로 구분하여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성 증진을 위한 관리 지표가 단 한 가지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추후 일정한 평가의 시점에서 얼마나 관찰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측정 가능한 지표 및 판단 근거를 꼭 제시해 주세요. 심사자는 기존의 사업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유사 사업의 진행 방식이나 전달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매번 새로운 모델이나 신규 사업만이 우수 사업이 아니라 발견과 변화를 통해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관리도 혁신성 관리와 마찬가지로 차별성 관리 지표 및 판단 근거는 앞에서 작성한 프로젝트의 효과성에 기초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차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인다면 작성이 용이할 것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차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혁신성 관리와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잘 유지해 가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별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 제시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수행 경험의 근거에서 구성되었으며 신청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갖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많은 사업 계획을 심사하면서 사업 아이템의 매력이 비슷하다면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 선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귀 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그렇게 지원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 조사, 현지 협력 기관 및 지방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도출된 필요성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나눔과 꿈 사업에서는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출 목표는 성과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수단적 성격의 목표인데요. 앞에서 작성했던 사업 내용을 추진하면 뒤에서 제시할 성과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산출 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사업 내용을 실제로 수행한 것이거나 둘째, 프로그램 공급자, 기획자가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가지 중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실제 수행한 활동보다는 성과 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입니다. 산출 목표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은 산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달성을 위한 관리 방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목표란 인적, 물적 노력과 시간을 조직 투여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성과 목표의 차원과 초점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코딩 실력의 향상이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업 참여자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우울감 감소가 성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과 목표는 사업 참여자, 사업 내용, 성과 지표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누구를 어떤 개입을 통해서 어디까지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목표치는 변화의 대상, 변화의 수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 목표는
사업 참여자 중에서 핵심 참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성과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상, 사업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 설정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과 목표의 차원과 초점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가 늘 논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 종료 전까지 달성할 목표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종국적인 목표치라기보다는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치여야 합니다. 목표를 기술할 때에는 사업 참여자와 사업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향점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변화치는 사업 대상자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치는 사업을 실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업 내용은 목표에 대해 수단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의 변화인가? 무엇을 통한 변화인가? 왜 A 프로그램이 아니고 B 프로그램을 활용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보다 나은 삶, 건설적인 관계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계획은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말합니다. 평가 도구 및 방법에는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와 누구에게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고, 측정 시기는 언제 평가를 실시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평가 방법은 양적 평가 방법과 질적 평가 방법으로 나뉩니다. 양적 평가 방법은 양적인 측정이 가능한 지표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양적인 참여 관찰을 하게 됩니다. 질적 평가 방법은 양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질적인 변화 수준과 그 변화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질적인 참여 관찰이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의 진수를 점검하는 수단입니다.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의 진수를 점검하는 수단입니다.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와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관련되는 자료를 누구에게서 언제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성과 지표는 여러 척도집을 검색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척도를 찾기 어렵다면 모금에서 발행한 성과 측정 척도집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운로드는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수행한 사업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용 계획은 신청기관이 이 사업을 왜 구상했고 또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전체 사업 조감도에서 어느 지점에 두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며, 심사자는 신청 사업이 신청기관의 전체 사업 수행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성과를 통해 타 유사기관의 지역사회의 관련 정책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를 거두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성과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에 대한 울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각 슬라이드에서 피해야 할 예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범위에 적합하지 않는 대처 방법, 예산 쓰임새의 불명확성, 문제 분야에서 기관의 경험 부족,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복잡한 활동 내용, 지역 사회가 배제된 기획 과정,
합리적이지 못한 일정표, 불명확한 평가 계획,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목표라면 실패하는 프로포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프로포절의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모 사업의 목적이 단지 선정되고 돈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수행 후 명확한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의 구성 요소 간의 논리적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장황하게 긴 것보다 간결한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우며 이를 위해 전체 사업 체계도를 간결하게 구성해 사업을 시각적으로 한 번에 이해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포절을 심사하는 기준,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해 프로포절을 작성하신다면 성공적인 프로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 보시고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는 사업들이 꼭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제안서 작성을 위한 이해를 높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나눔과 꿈 사업계획서 작성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나눔과 꿈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안내입니다. 기본사항. 기존의 다른 공모사업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적이고 파급 효과가 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원합니다. 사업 성공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예산,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사회적 기업인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 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산하, 비영리 단체가 각각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같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과 산하기관이 별도로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법인의 소속기관을 많이 선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사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의 성과를 얻기 위해 여러 수행주체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대표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수행주체는 모두 비영리여야 하고 컨소시엄 참여 단체라 하더라도 본 사업의 기본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 단체가 기본 신청 자격에 모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의 적정성은 수행 역할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가름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각 지회의 신청 사업 또는 기획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지회를 포함한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업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신청 및 선정 여부와 무관합니다. 한 기관에서 다른 분야의 사업을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 기관에서는 하나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사업이 모두 부적격 처리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외 지원 사업은
현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추진 체계가 사업 진행에 있어 중요합니다. 해외 지원 사업의 자격 조건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신청 자격 3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지원 사업의 신청 기관은 반드시 동일 법인의 현지 사무소가 있어야 하나요? 현지 NGO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야 하고 행정 처리가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사무소에 한국인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파견된 현지 사무소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동일 법인의 사무소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지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NGO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타 분야와 다르게 해당 국가에서 1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및 관련 NGO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고 달성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활동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나눔과 꿈 선정기관도 2022년 나눔과 꿈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선정된 기관들도 1회에 하나여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기간 내에 중복 지원은 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나눔과 꿈 장기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분야 이번 나눔과 꿈 공모사업의 기능보강사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과의 연관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단, 부지 구매, 건물 건립 등 기본 자산 취득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없는 차량 구입 등 단순 기능 보강 사업은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사업 기간 등을 구분하여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하였을 때 심사 방법 및 절차 등의 차이가 있나요? 사업 유형, 사업 내용, 기간에 따라 신청서 양식은 구분되어 있으나 심사 방법이나 절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과 현황 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의 목표가 다르듯이 사업의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 심사 항목별 배점은 다릅니다. 중점 주제 사업은 아동 청소년 기관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점 주제 사업은 아동 청소년 교육 자립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 대상의 교육, 학습, 진로, 교양, 예술 등 직업훈련, 교육환경 조성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본 사업의 주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지역기관,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아동 청소년과 함께 진행하는 통합사업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기관에서 수행하던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기획 수행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눔과 꿈 분야별 신청 기준이 있나요? 나눔과 꿈은 복지, 교육 자립,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글로벌 등의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 환경, 고용 등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이 향상되거나 사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지향합니다. 예시,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꿈과 나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꿈은 기존 시도하지 못했던 창의적 혁신적인 사업으로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시도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나눔은
현존하는 지역사회 내 당면 과제를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방식 및 전달 체계의 생산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007년부터 모든 배분 사업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우편 접수 시 서류가 누락될 수 있는 위험성을 없애고 배분 사업 신청자가 접수 및 심사 현황을 알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본 사업의 경우 나눔과 꿈 홈페이지, 신청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 심사 기준 중 효과성 항목의 경우 많은 사람에게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인지를 평가하는 건가요? 소수의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사업은 심사 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나요? 심사 항목 중 효과성에서는 기존 진행 방식, 전달 체계 등의 변화를 통한 생산성과 효과성 증진 여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타 기관 및 타 지역에 파급력이 있는 사업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는 사업이 반드시 많은 서비스 대상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적, 혁신적인 사업이므로 예산의 정밀적 예측이 어려울 수 있는데 효율성에서 투입 비용 수준의 적절성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나요? 심사 항목 중 투입 비용 수준의 적절성에서는 신청한 사업의 내용에 비해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불필요하게 계산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산출 근거가 명확한지 등을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계획한 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는 사업수가 어떻게 되나요?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사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 및 심의 과정에서 사업 선정의 적절성 및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체 선정 기관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산. 장기사업 신청 시 총 사업 금액의 기관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 원, 신청 금액 3억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배분 신청서의 사업 기본 정보란의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는 란이며 신청 금액은 모금회에 신청하는 배분 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따라서 자부담 금액을 책정하는 기관의 경우 반드시 총 사업비에 자부담 금액과 신청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해 주시고 예산 계획 내에도 자부담 예산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예산의 사업 신청도 가능한가요? 나눔과 꿈 사업은 3천만 원 이상 사업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미만 사업은 모금회 17개 시 도지회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신청 사업을 통해 배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인건비 신청 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의 경우 자부담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 사업 기간을 2년 또는 4년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나눔과 꿈 사업은 단기 사업 1년과 장기 사업 3년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그 외 사업 기간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장기 사업 3년과 단기 사업 1년의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 사업은 사업 내용이 단순 반복되거나 대상 인원만 확장되는 사업이 아닌 3년간의 발전적인 변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이후 현지 사업 관리 계획 및 출구 전략 등이 포함된 사업을 기획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